일본은 지금 당장 한국 전투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방위성 차관의 한마디에 일본 열도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을 향해 저가 싸구려 무기를 만드는 나라라며 손가락질하던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국에 무기를 도입해야만 한다고 선언한 것일까요? KF-21 개발 초기 한국에 국제협력 라인을 끊어내려고 한 일본이 어쩌다가 한국만을 신뢰한다고 외치게 된 것일까요? 당신만 몰랐던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을 남겨주세요. 도쿄 미나토구 NHK 방송센터 제1스튜디오. 그날 밤 방청석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하얗고 뜨겁게 내리쬐었고 카메라 3대가 중앙 패널석을 향해 일제히 렌즈를 겨누고 있었죠. 앵커의 오프닝 멘트가 끝나고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스튜디오 안의 온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일본 방위산업의 미래 전략이었고 패널석 한가운데 앉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야마모토 케니치. 방위성에서 30년을 복무하고 차관 자리까지 오른 뒤 지금은 방위산업 자문위원회 수석 고문으로 있는 사람. 방위성 내부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본의 무기 조달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마다 제 이름이 빠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앵커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의 차세대 방위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제가 눈을 감고도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죠.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내려다보며 첫 문장을 읽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원고 위에 놓인 제 손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원고를 내려다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문장들, 30년간 수백 번 반복해온 논리들, 일본 방산의 우월함을 설파하는 익숙한 단어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죠. 저는 그 원고를 덮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순간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앵커가 눈을 깜빡였고 옆자리 패널이 미세하게 고개를 돌렸죠.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본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이 화면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당장 한국에 KF-21을 도입해야 합니다. 0.5초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스튜디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앵커의 표정이 굳었고 카메라 뒤편 유리창 너머 조정실에서 제작진이 허둥지둥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낮은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졌죠. 한국이라고요? 앵커가 마이크를 들며 개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30년간 한국 방산을 짓밟아온 사람입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의 계약을 빼앗고 KF-21의 개발 협력 라인을 끊으려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던 사람이죠. 그런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조정실에서 긴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귓속 이어폰으로 제작 PD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마모토 씨, 지금 당장 멘트를 수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생방송 중입니다. 저는 이어폰을 손으로 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두 손으로 고쳐 잡았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그때 스튜디오 안쪽 철문이 당겨졌습니다. 방송국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오려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 어딘가에 지금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보안 요원들이 한 발씩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마이크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야마모토 케니치입니다. 일본 방위성 전 차관이자 지난 30년간 이 나라의 무기 조달 결정 뒤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30년이 얼마나 부끄러운 세월이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어느새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어요. 앵커조차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렸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이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힌 채 살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비로소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부끄러운 고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는 그냥 못 본 척하는 겁니다. 저는 달랐어요. 저는 한국 방산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그 싹을 짓밟기 위해 손수삽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30년 동안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방위성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저는 그저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가득 찬 청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최신 무기 체계를 들여오고 자국 방산 기업들과 손을 맞잡고 일본의 방위력을 키워나가는 일이 제 사명이었죠. 그 시절엔 한국이 제 레이더에 잡힐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이 방산 시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스웠어요. 미국에서 설계도를 받아다가 부품을 끼워 맞추는 수준의 나라가 무슨 무기를 판다는 건지 저는 그게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비웃음이 서서히 불안으로 바뀐 건 제가 방위성 내 조달 기획팀장 자리에 오른 이유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이었어요.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미국이나 유럽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소규모였어요. 장갑차 몇 대, 자주포 몇 문, 그 정도였죠. 저는 그걸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싼 걸 찾는 거라고, 품질은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그냥 반짝 유행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약 규모가 점점 커졌고 납기 속도는 일본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KF-21이라는 이름이 그 보고서 첫 줄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처음으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히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건 더 이상 부품을 끼워 맞추는 조립 국가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논리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요. 당시 KF-21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한국은 여러 나라와 국제 공동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항공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과 손을 잡아야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연결고리를 끊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외교 관계가 긴밀한 나라들을 하나씩 공략했어요. 외교 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메시지를 흘렸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공동개발에 참여하면 자국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한국 방산은 미국의 묵인 아래 간신히 유지되는 구조라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고요. 그 공작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몇몇 나라가 협력 논의를 중단했고 한국은 일부 기술 협력 라인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서 속으로 흡족했어요. 내가 할 일을 했다고, 이게 일본의 국익을 지키는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길에 들어서 있었어요. 방산 카르텔의 핵심 인물 다니구치 마사루를 처음 만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거대 방산 기업들을 일본에 연결해주는 브로커였어요. 넓은 어깨에 항상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양복을 걸쳤고 악수를 할 때 소나기, 힘이 유독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건넨 말은 간단했어요.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야마모토 상. 한국이 방산 시장을 흔들면 우리 모두 손해입니다. 함께 막읍시다. 그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반박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다니구치와 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물 위에 떠 있었죠. 그 이후로 저는 다니구치의 네트워크를 등에 업고 움직였습니다. 동남아 방산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저는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공식 석상에서는 일본 방산의 우수성을 역설하면서 무대 뒤에서는 한국 부스 담당자들이 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자리에 슬쩍 끼어들어 상대국 관계자들에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한국 무기는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 부품 조달이 불안정하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들여왔다가 나중에 낭패 보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교묘하게 흘린 그 말들이 계약 테이블을 흔들었고
한국이 거의 따낼 뻔했던 계약이 마지막 순간 뒤집히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손이 떨립니다. 그건 정당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비겁한 방해였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국익이라는 명분 뒤에 사실은 다니구치와 얽힌 이건과 30년간 쌓아온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제 욕심이 있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을 짓밟으려 발버둥치는 동안 정작 저는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외면하려 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실은 이미 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외면하려 했던 그 불편한 사실이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방위성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저는 매달 수십 건의 조달 문서에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투기 부품, 함정전자 장비, 지상 전력 체계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와 부품들의 목록이 빽빽하게 적힌 서류들이었죠. 워낙 방대한 양이었기 때문에 저는 실무진이 올려보낸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부 품목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이유가 없었어요. 큰 그림을 보는 게 차관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이었어요. 방위성 내부 감사팀이 조달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중간 보고서 한 부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훑어보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보고서 한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박혀있는 문장 하나가 눈에 꽂혔거든요. 자위대 주요 무기 체계 공급망 하부 구조 분석 결과 배터리 셀 및 전력 저장 모듈, 고성능 반도체 칩셋, 정밀 광학 소재 등 핵심 부품 다수에서 한국산 제품 및 한국 기업 기술 기반 소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아서 한 번 더 읽었어요.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한 수 아래라고 깎아내리던 그 나라의 기술이 제가 결제 도장을 찍은 바로 그 문서들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무기 심장부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전투기에 들어가는 전력 시스템, 함정의 전자전 장비에 쓰이는 반도체, 유도 무기의 정밀, 광학 부품까지 일본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첨단 무기 체계의 핏줄 속에 한국의 기술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밤거리에 불빛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방해해야 할 적이라고 믿었던 나라가 사실은 이미 우리 무기 체계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30년간 제가 쌓아올린 논리의 탑이 조용히 기울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어요.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외면은 진실을 지우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터지는 순간을 미룰 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이 완전히 터지기 전에 저는 또 하나의 사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이번엔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니라 훨씬 더 가슴을 후려파는 방식으로요. 때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저는 방위성 조달 기획팀장으로 한창 바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계약을 방해하는데 온 신경을 쏟아붓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 무렵 방위성 내부에서 절대로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로 조용히 처리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엔 저도 그 사건의 전모를 반쯤만 알고 있었어요. 나머지 반은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일어났습니다. UN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자위대원들이 현지 내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반군 세력에게 포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총성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상황에서 자위대원들이 확인한 사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소총 탄약이 바닥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본국에서 즉시 탄약을 받아야 했지만 당시 일본의 평화헌법과 무기 관련 규정은 해외 파병 부대에 대한 긴급 탄약 보급 절차가 몹시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절차를 밟다가는 탄약이 도착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내린 결정이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근에 파병 나와 있던 한국군 한빛부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유엔을 통해 공식 채널로 요청이 전달됐고 한국군의 답변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소총 탄약 1만 발을 즉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한국군은 그 탄약을 자위대에 건네면서 단 한 가지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이 일을 공개적으로 떠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전우가 위험에 처했으니 돕는다는 이유 하나로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요. 저는 그 소식을 당시 방위성 내부 보고를 통해 단편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감사함이 아니었습니다. 불쾌함이었어요. 자위대가 한국군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떡하냐는 조바심이었고 이 일이 한국 방산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이용되면 안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은 뒤 담당자에게 이 사안은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자위대원들의 목숨을 살린 그 탄약 1만 발에 감사 대신 쉬쉬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저였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손을 내밀었던 그 나라에 저는 고개를 들기는커녕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그 사실을 묻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스스로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2013년 한국군으로부터 탄약을 빌린 그 해에 저는 동남아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무기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 나라는 자국 군대 하나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나라라고요. 얼마나 뻔뻔한 말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등줄기가 싸늘해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폭풍은 제가 평생 외면해온 모든 것을 단 며칠 만에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끝나갈 무렵 기상청이 이례적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태평양 해상에서 발달한 초강력 태풍이 일본 열도를 정면으로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태풍이라고. 경로가 꺾이지 않는다면 혼슈 중부를 직격할 것이라고요. 그러나 사람이란 늘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경고도 눈앞에 현실로 닥치기 전까지는 실감하지 못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방위성 비상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위기 대응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화면 가득 붉게 표시된 태풍 경로를 바라보면서도 어딘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안일함이 산산이 부서지는 데는 채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첫날 밤부터 상황은 예상을 한참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바람이 혼슈 중부를 휩쓸었고 폭우가 강을 범람시켰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교량이 무너지고 해안 저지대가 바닷물에 잠겼어요. 재난 대응팀이 투입됐지만 워낙 광범위한 피해의 사방에서 SOS가 터져 나왔고 어느 한 곳에 자원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피해 보고는 쌓여만 갔어요. 그런데 진짜 재앙은 태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지 이틀째 되던 새벽, 저는 방위성 위기 대응 상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수도권과 근교 지역 전력망의 핵심 변전소 2곳이 침수되면서 전력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처음엔 일시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구팀이 투입되면 몇 시간 안에 정상화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순간 태풍의 영향으로 원전 외부 냉각 개통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는 두 번째 보고가 상황실로 올라왔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마비되면 원자로 온도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갑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이 나라는 이미 그 공포를 한번 겪어봤으니까요. 상황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고 누군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 소리가 그 고요함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밤 11시 43분이었습니다. 수도권 광역 전력망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역이 꺼지고 그 다음 구역이 꺼지고 어둠이 도시 위로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상황실 벽면의 광역 전력 모니터링 화면에서 초록색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어요. 도쿄의 불이 꺼지고 요코하마의 불이 꺼지고 사이타마의 불이 꺼졌습니다.
불과 십몇 분 만에 수천만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목소리가 처음부터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상, 전기가 나갔어요. 병원 전체가 다 꺼졌어요. 비상발전기도 이상한지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해요. 하나코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기계들이 멈출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요. 하나코, 제 손녀였습니다. 태어난 지 고작 2달 된 아이였어요. 선천성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인큐베이터와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아이였죠. 저는 수화기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실 안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당장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위성 위기 대응 상황실에 묶여 있었고 도로는 이미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십 년을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 바쳤다는 사람이 정작 2달짜리 손녀 하나 지킬 수 없는 상황 앞에 그냥 손 놓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총리실에 연결된 한 라인을 붙잡았습니다. 동맹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발전 설비와 전력 복구 장비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총리실은 즉각 움직였고 워싱턴으로 긴급 외교 채널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70년 동맹의 위력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반드시 손을 내밀어 줄 거라고, 그것이 동맹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제 기대를 산산이 부숴놓았습니다. 워싱턴의 답변은 형식적인 우려 표명과 함께 현재 자국 내 복수의 자연재해 대응으로 인해 즉각적인 해외 지원 파견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자산 운용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외교적 수사도 붙어 있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지금 당장은 못 간다는 뜻이었죠. 빨라도 몇 주,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몇 주라고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녀가 누워있는 병원의 비상발전기가 언제 완전히 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 주라는 답변은 사실상 거절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다니구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재난이 한창인 그 와중에도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이 상황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산하고 있었다는 듯한 야릇하게 침착한 표정이 걸려 있었어요. 그는 제 옆자리에 앉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상, 제가 미국 쪽 발전 설비를 긴급으로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번 기회에 자위대,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계약을 우리 쪽 라인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가격은 나중에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다니구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국민이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손녀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기계 옆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 이 자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천천히 귀에 들어왔어요. 이건 지원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을 미끼로 한 흥정이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보다 더 크게 밀려온 감정은 사실 이 자와 나는 같은 부류였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저도 평생 비슷한 계산을 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다니구치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저는 교묘하게 포장했을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꺼진 도시의 어둠을 창밖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도권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평소엔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는데 도시가 통째로 꺼지자 하늘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그 아이러니한 풍경 앞에서 저는 그저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통의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실 보좌관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외교 전문이 들려 있었는데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표정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히 이상한 것을 봤는데 그게 현실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가 제 앞에 그 전문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읽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재난으로 고통받는 일본 국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으로 가능한 모든 긴급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비상발전 설비,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의료 인력, 긴급 식량 물자, 그리고 이를 수송할 항공 및 해상 전력을 즉시 파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저는 그 마지막 네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머릿속에서 다니구치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투기 계약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돌아온 답변도 떠올랐습니다. 전략 자산 운용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던 그 외교적 수사가요. 누구 하나 조건 없이 손을 내민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재앙 앞에서 자신의 이익부터 계산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라고 쓴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30년을 이 바닥에서 굴러온 사람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그게 저희 철칙이었어요. 반드시 뒤에 청구서가 날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생색을 내고 나중에 더 크게 요구할 작정이거나 아니면 국제 여론에서 점수를 따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거라고요. 저는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조건이 정말 없다고 했습니까? 보좌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외교부 채널을 통해 3번 확인했습니다. 조건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실 저편에서 또 한 번의 긴급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수도권 일대 병원 비상발전기 연료가 평균 잔여 가동시간 6시간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손녀가 누워있는 병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6시간.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별다른 기대도 깊은 신뢰도 없이 그냥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제 30년 상식을 밑바닥부터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수락 답신을 보낸 것이 그날 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빠르게 움직인다 해도 준비하고 출발하는데 최소 며칠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가 채 안 됐을 때 다시 보좌관이 뛰어들어왔어요. 이번엔 얼굴이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떠져 있었고 말부터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장관님,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수송기들이 이미 이륙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륙했다고요? 우리가 수락 답신을 보낸 지 4시간도 안 됐는데요?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락 답신을 보내기 전에 이미 활주로 대기를 마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상황실 문을 나섰습니다. 직접 가봐야 했어요.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겨우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지상 요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관제탑 옆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를 내다봤습니다. 그 순간 잿빛으로 물든 새벽 하늘 저편에서 굵은 엔진음이 들려왔습니다. 낮고 묵직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구름을 가르고 거대한 기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공군의 대형 수송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한 대, 그 뒤로 또 한 대가 이어졌어요. 줄지어 내려오는 기체들의 동체에서 이른 아침 햇살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수송기들이 활주로에 바퀴를 내리는 순간마다 발밑에서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그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송기 후미가 열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컨테이너만 한 크기의 거대한 장비들이었어요. 한국의 대기업 에너지 부문이 만들어낸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였습니다. 집채만 한 그 장비 하나가 웬만한 종합병원 하나를 통째로 가동시킬 수 있는 전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비가 수송기 한 대에 여러 기씩, 수송기 여러 대에 나뉘어 실려왔으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한국 기술팀은 장비가 내리는 순간부터 1초의 지체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수백 번 반복해서 연습한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영하 가까이 떨어진 새벽 추위 속에서도 두꺼운 방한복 아래 얼굴이 붉게 얼어가면서도 누구 하나 동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내리고 트럭에 싣고 즉각 도심 병원으로 향하는 그 일사불란한 움직임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준혁.
한국 긴급지원단의 책임자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는데 눈빛이 유독 또렷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면서도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통역관을 통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수락 답신을 보내기도 전에 이미 준비를 끝내셨다고요. 도대체 왜입니까?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준혁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옅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입니다. 저는 그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건을 숨기고 있다거나 나중에 청구서를 들이밀 작정이라거나 하는 제 의심이 그 짧은 한마디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렸어요. 이 사람의 눈빛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계산을 숨기는 사람의 눈빛과 진심으로 계산 자체가 없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30년을 이 바닥에서 굴러온 저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도 예전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다 무너졌을 때 세계 여러 나라가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한국은 그 빚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빚을 잊은 적 없다. 이제 갚을 차례입니다. 그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빚을 잊은 적 없다. 이제 갚을 차례다. 그 말이 심장 깊은 곳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2013년 남수단에서 탄약 1만 발을 아무런 조건 없이 건넸던 그 한국군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겹쳐졌어요. 그때 저는 그 사실을 묻어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대신 조용히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혹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조건 없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부끄러움이 얼굴로 화끈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준혁과 함께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녀 하나코가 누워있는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병원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비상발전기마저 연료가 거의 바닥난 탓에 복도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겨우 길을 찾아야 하는 수준이었어요. 의료진은 지쳐 있었고 보호자들은 복도 한쪽에 모여 앉아 서로를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는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문 앞에 주저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팀이 병원 마당에 ESS 장비를 내려놓고 케이블 연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거침없었어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한 지 채 15분이 되지 않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병원 복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형광등이 깜박이며 하나씩 살아났습니다. 멈춰있던 기계들이 일제히 윙하는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인큐베이터에 다시 온기가 돌았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곧장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하나코는 다시 돌아온 따뜻한 온기 속에서 작은 가슴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30년간 한국을 짓밟으며 살아온 사람이 지금 한국이 살려낸 손녀의 이마를 떨리는 손으로 짚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이마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 온기 하나가 제가 평생 굳게 믿어온 모든 것을 소리도 없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진짜 비장의 카드를 꺼내지도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배터리만으로 도시 전체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급한 불을 끄는 응급처치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다음 수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녀의 이마를 짚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던 그 시각, 오사카 항구 쪽에서 연락이 올라왔습니다. 거대한 선단이 입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항구로 향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두 척, 세 척,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발전선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발전소, 한국의 조선소들이 만들어낸 떠다니는 전력 공급 시설이었어요. 선박 한 척이 도시 하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는데 그런 발전선이 줄지어 일본의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발전선을 가동할 연료를 가득 실은 LNG, 운반선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발전 설비와 연료를 한 묶음으로 빈틈없이 보내온 겁니다. 항구에 모여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이 자기 나라 하나 밝히지 못해 쩔쩔매던 그때 한국은 바다 위에 발전소를 띄워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칠 만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에너지 산업 역량이 이 순간 하나로 합쳐져 바다를 건너 일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발전선이 가동을 시작하자 도시가 차례차례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위성 상황실의 전력 모니터링 화면 앞에 다시 섰습니다. 며칠 전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던 걸 절망 속에서 지켜봤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꺼져 있던 불빛들이 하나씩 다시 켜지기 시작했어요. 오사카에 불이 들어오고 나고야에 불이 들어오고 수도권 외곽부터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칠흑 같던 지도 위로 황금빛 불빛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상황실 안의 사람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며칠째 잠을 못 자며 버티던 사람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박수를 칠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지금 저 빛을 다시 밝힌 나라가 어디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 제가 평생 무슨 짓을 해왔는지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KF-21 자료를 펼쳐들었습니다. 평생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 전투기의 재원서를 처음으로 제대로 읽어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두꺼운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한켠 책상에 앉아 첫 장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확인하는 심정이었어요.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자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을 넘길수록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한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단순히 외국 설계도를 받아 조립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레이더 체계, 항전 시스템, 무장 통합 기술까지 핵심 기술 대부분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최대 속도, 상승 한도, 전투 행동 반경, 어느 항목을 봐도 서방의 동급 전투기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가격은 서방 경쟁 기종의 절반 수준이었고 납기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 전투기를 처음 보고서로 접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 무기를 가져다 조립하는 수준의 나라가 무슨 전투기냐고요. 그 비웃음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지금 이 서류가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두려워서 방해했던 겁니다. 진짜 실력을 알아봤기 때문에 싹부터 잘라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방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KF-21은 그 모든 회방에도 불구하고 완성됐고 지금 제 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료 마지막 장에서 한 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분석 보고서에서 인용된 문장이었어요. 한국 방산의 세계 수출 재팟 이후 방위성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경쟁력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양산 체계, 납기 능력, 가격 경쟁력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재 서방의 어떤 나라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장비 이전 3원 측 개정을 통한 수출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 결제 도장을 찍은 사람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저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지를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순간 제가 쌓아온 30년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인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제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가 만든 기술이 일본의 불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 나라가 아무런 조건 없이 보내온 손길이 제 손녀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진실 앞에 제대로 서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이 저를 예상치 못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위성 자문위원회에 공식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KF-21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이번 재난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한국의 산업 역량과 KF-21의 기술적 완성도를 근거로 정식 검토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늦게 내린 결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올바른 결정이기도 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문서가 방위성 내부에 돌기 시작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이지 않던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화였어요. 방위성, 내 친미 성향 관료들로부터 한 통 한 통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되게 비슷했어요. 야마모토 상, 재난 충격으로 판단이 흐려진 것 아닙니까? 동맹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죠.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목소리들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30년을 이 바닥에서 굴러온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다니구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재난 당시처럼 사무실로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제가 자주 가는 도심의 조용한 일식집을 미리 통째로 빌려두고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으면 그가 무슨 수를 쓸지 몰랐어요. 직접 만나서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다미 방 안에 마주 앉은 다니구치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재난 당시 얼굴이 붉어진 채 매물 봉투를 들이밀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야마모토 상, 저도 이번 재난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손녀분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야마모토 상이 제출한 문서가 방위성 안에서 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상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30년간 함께 쌓아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건 야마모토 상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재난 당시처럼 노골적인 봉투를 꺼내드는 대신 잃게 될 것들을 하나씩 나열하는 방식이었어요. 30년 경력, 자문위원 자리, 업계 인맥,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진 뒤 제가 서게 될 자리. 다니구치는 그 모든 것을 조용하고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에는 녹음 앱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니구치의 시선이 그 화면에 꽂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다니구치 씨, 방금 하신 말씀은 다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재난 당시 사무실에서 나누었던 대화도 녹음이 되어 있어요. 국민이 죽어가는 그 순간, 발전 설비를 미끼로 전투기 계약을 흥정하던 그 대화 말입니다. 다니구치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녹음 파일을 방위성 감찰실과 주요 언론사에 동시 제공할 겁니다. 30년간 이 나라의 무기 조달 뒤에서 오간 돈과 거래들, 당신이 재난을 이용해 흥정하려 했던 그 추악한 내용들이 전부 세상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저 역시 그 카르텔의 일부였으니까요. 다니구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이 흔들렸어요. 야마모토,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당신도 같이 끝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눈빛에서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어깨 위에 올려두고 살아온 무언가가 그 한마디와 함께 스르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다니구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위성 감찰실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함께 지난 수년간 제가 직접 목격하고 관여했던 불투명한 거래들의 기록도 함께 넘겼어요. 제가 저지른 일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동남아에서 한국 계약을 방해했던 공작들, KF-21 개발 협력 라인을 끊으려 했던 외교적 개입들, 다니구치와 손을 잡고 움직였던 내용들까지요. 자료를 넘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이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왔습니다. 감찰 조사가 시작됐고 다니구치는 48시간 만에 모든 공직과 업계 활동을 중단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30년간 방위성 조달의 그림자 실세로 군림하며 막대한 이권을 챙겨온 자가 단 이틀 만에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언론이 일제히 그 내용을 보도했고 방위성 내부는 발칵 뒤집혔어요. 저를 향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당신도 그 카르텔의 일원이었지 않느냐는 질타가 사방에서 날아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판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그 와중에도 저는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의 끝에 반드시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앞이나 감찰실 조사 자리가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스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NHK 생방송 출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 방송이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그 자리였습니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이 뜨겁게 내리쬐었고 카메라 세 대가 일제히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100여 명의 시청자가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앵커가 오프닝 멘트를 마치고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 방위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제가 눈을 감고도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의 첫 줄을 읽으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원고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조정실에서 긴급 신호가 들어왔지만 저는 이어폰을 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앵커가 당황한 표정으로 개입하려 했지만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고쳐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고백이고 하나는 선언입니다. 방청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뒤편 조정실 유리창 너머로 제작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한 글자도 흘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한국 방산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온 사람입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의 계약을 빼앗았고 KF-21 개발 초기 국제 협력 라인을 외교 채널을 통해 끊으려 시도했습니다. 한국을 미국 무기를 가져다 조립하는 수준이라 불렀고 그 나라가 방산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30년을 바쳤습니다. 저는 그걸 일본의 국익을 위한 일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두려웠던 겁니다. 한국의 실력이 진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싹을 미리 잘라야 했던 거예요. 방청석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앵커가 다시 개입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이 지난 재난의 밤에 아무런 조건 없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모든 동맹이 등을 돌린 그 순간에 제가 평생 짓밟으려 했던 그 나라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이 나라의 불을 다시 밝혔고 한국의 손길이 제 손녀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 안쪽 철문이 열리고 방송국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방청석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어요. 앵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야마모토 씨, 지금 생방송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앵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직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더 단단히 쥐었어요. 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고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2013년 남수단, 탄약이 바닥난 자위대원들에게 한국군은 소총 탄약 1만 발을 아무런 조건 없이 건넸습니다. 자위대원들의 목숨을 살린 그 탄약에 저는 감사 대신 이 사실을 묻어버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재난에서 한국이 보내온 발전선이 이 나라에 다시 불을 밝힐 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요. 빚을 잊은 적 없다. 이제 갚을 차례라는 말을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제 뒤에 섰습니다. 어깨에 손이 얹혔어요. 저는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KF-21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옳은 선택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너졌던 그 밤에 아무런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준 나라에 우리도 그 마음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동맹이고 그것이 진짜 국익입니다. 보안 요원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끝까지 쥐었어요. 카메라가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완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앵커조차 더 이상 방송을 끊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저는 야마모토 케니치입니다. 한국을 방해했던 사람이자 한국에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가 옆으로 퍼지고 앞으로 번지고 불과 몇 초 만에 방청석 전체가 일어섰어요. 보안 요원들도 어느새 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화면을 끊지 않았어요. 그 박수 소리가 스튜디오 천장까지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생방송은 일본 전역에 그대로 전파를 탔고 그날 저녁 전 세계 주요 언론이 그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헤드라인은 하나같이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을 방해하던 일본 방위성 차관이 생방송에서 무릎 꿇다. 재난의 밤, 한국이 일본을 구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방송이 나간 뒤 방위성 자문위원회는 KF-21 도입 공식 검토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준혁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갚을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우리 일본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마음을 우리도 다음 누군가에게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요. 답장은 짧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날에 만납시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이 더 이상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빛 하나하나의 뒤에 어떤 손길이 있었는지를 저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실력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는 가장 어두운 밤에 불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까지 찡스토리였습니다. 한국을 방해하기 위해 30년을 바친 사람이 결국 한국에게 구원받고 한국의 가장 뜨거운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이야기는 단순한 반성의 기록이 아닙니다. 아무리 두꺼운 편견의 벽도 진심 어린 실력과 조건 없는 선의 앞에서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누군가 손가락질할 때도 누군가 발목을 잡을 때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 아무도 손 내밀지 않던 그 순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빚을 잊지 않는 마음이 KF-21을 만들었고 그 마음이 적이었던 자를 친구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나라가 방해받으면서도 만들어낸 기술이 방해하던 나라의 하늘을 밝혔듯이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